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6일 지방선거 소식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현장, 뉴스프라임,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거주해 있는 시도의 일꾼들을 뽑으실 텐데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로 현 대통령의 공약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역에서는 더 해당 이슈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영화 관련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 5월 19일 2시에 방송된 뉴스 현장 내 정치플러스에서는 양당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치플러스에서는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소년 소통 TF 단장과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당 변호사가 출연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앵커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 철도 등과 관련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설주환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의 40%를 민간 이전, 즉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40%의 비율을 민영화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회사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과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전의 경영이 부실한 일부 부분에 대해 민간 매각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여 전력 역시 민영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쟁이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찬 단장은 일부 민영화 아이디어는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에 기록된 내용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당에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선동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기나 철도의 경우에는 민영화 가능성이 절대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입법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명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해찬 전 단장은 대선을 치르고 3개월, 취임한 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으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슈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언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해당 뉴스는 현재 여야가 해당 이슈에 취하고 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 비단 과거 저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주요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강조했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임명된 이후 있었던 발언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주환 변호사의 발언 역시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근거가 매우 명확하다기보다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다소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문가의 발언에 있어 추가적인 질문이나 덧붙일 의견이 진행되지 않은 채 각 발언만 전달되고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인 5월 19일 저녁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양당의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에서의 아쉬움들이 다소 해소되었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 소속 김유정 전 의원이 관련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사실상 과거 의사를 유지한 것이며 이것이 민영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응한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신이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응답한 내용인 만큼 개인의 소신이라고만 치부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가 근거 없는 이슈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경진 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없으며 취임한 이후에도 직접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 저서에 작성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했을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상 현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이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만 전달된 것이 아닌 추가 의견이나 반박 의견 등이 이어져 각 의견을 이해하고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의견을 전달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소 감정적인 언사가 포함되었기는 하나 해당 문제가 현재를 포함하여 향후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우려를 전달한 바와 같이 비서실장의 발언 외에는 논의할 만큼 드러난 내용들이 없다는 점에서 양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시청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투표해야 하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을 겪어오며 빼놓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에 방영된 뉴스 현장 내 뉴스메이커에서 질병관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은경 정 청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뉴스 속 주인공 보도에서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정은경 정 질병관리청장의 지난 2년 4개월간에 대해 전했습니다. 먼저 2020년 1월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코로나가 심각해질수록 흰머리가 늘어났음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완화하여 정치 방역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는 마지막 기념 촬영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대신 덕분에 캠페인 포즈를 취해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정 청장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난 2년 4개월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화한 흰머리도 짧게 자른 머리도 회자가 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방역에 헌신적으로 매진함에 대한 방증이긴 하나 그보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은경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를 거치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만큼 중요한 자리를 맡았는데요. 첫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초대 관리청장이었습니다. 초반 신속한 격리와 치료 전략, 정보 공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잘한 부분 외에 비판받았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짧게 정치 방역 비판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정 청장과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해당 뉴스로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정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5월 17일 오후 9시 뉴스 리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대 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방역 전문 자문을 맡는 등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유행 초기 해외 확진자 유입이 늘어나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수장 경험이 적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만큼 과학 방역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장으로서의 취임사 내용을 요약 전달하거나 그가 밝힌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의 경우 향후 직접적인 행보가 전달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혼 트렌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꼽히는 결혼에 대해 요즘 우리 청년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줄었다고 하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혼인을 늦게 하는 경향도 짙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젊은 남녀의 인터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묶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서울에서 자신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노민철 씨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동주택 덕분에 깔끔한 집을 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공동주택 덕분이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한 건물에 비슷한 또래가 모여 살다 보니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낸다고 합니다. 국내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이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 원인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힘든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는데요. 원인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나 육아 부담을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하루 평균 3시간 7분간 가사 노동을 하는 데 반해 남성의 할애 시간은 54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15년째 활동 중인 한 여성 공동체는 자기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 중에 비혼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 중 결혼에서 오는 역할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두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에 자주 부딪힌다고 하는데요. 청약과 같이 1인 가구를 고려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 제도들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술 동의 서명을 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문제가 걱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거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점가에도 비혼과 관련된 다채로운 콘텐츠가 늘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단지 청년들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독촉하는 부모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관을 존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부모 세대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청년 세대도 눈치를 보지 않고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을 늦추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간한 책 이어서 비혼자 입양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금껏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두 아이를 입양한 것이라는 백지선 작가는 비혼 상태로 두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전혀 없었답니다. 백지선 씨의 입양은 제도가 바뀌면서 가능해졌다는데요. 2006년 12월 30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양친될 자의 자격 조건 중 혼인 중일 것이란 단서가 빠지면서 교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공적 보호를 받는 양육자로부터 분리된 요보호 아동을 비혼자가 입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생겨나면서 가족의 의미 또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시에서 마련한 요리 프로그램 강좌에 모인 청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도 좋지만 비슷한 공감대의 사람들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어 더 즐겁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1인 가구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은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현금성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과제로 삼는 기존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는데요. 비혼이어도 어쨌든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반도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을 목표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한 청년의 말과 그 무엇보다 일상의 행복을 바란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보고 왔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비혼율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비혼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비혼과 1인 가구를 선택했다고 해서 꼭 혼자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활동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 동맹으로 President and I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the sense among the democracies in the Pacific that there's a need to cooperate much more closely, not just militarily, but in terms of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군사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확장 강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국, 북한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 여파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와 또 합의문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그중 첫 방문지로 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직후에는 경기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된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영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라고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IPEF가 어떤 건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중국의 반응이나 우리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를 주도하는 등 인도 태평양에서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응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구상입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 등 4개 의제의 영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나가야 하는 상태로 세부 논의를 통해 자세한 틀을 잡아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룰메이커로서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IPEF는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견제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 경중 노선의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중국에서는 IPEF 출범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IPEF를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고 배격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한국의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의 IPEF 참여는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 기술에서의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협회도 논평을 통해서 IP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에 논의할 기회를 갖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도 또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에 합의된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또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이 될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그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이 최초로 명시됐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고 국민일보는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에 관련해 올해 들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 발언을 처음으로 했다면서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핵 우산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이 북핵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 전략으로 핵을 처음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을 처음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무력 시위는 지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지 1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7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언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 추가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안보와 경제 문제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 가치 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겨레는 23일자 사설에서 아시아에서 더욱 치열해질 미중 패권 경쟁은 안보에선 미국, 경제에선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딜레마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한국은 국제 질서를 위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현실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균형을 잃지 않는 외교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면서 균형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11일 만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양국 공동성명 곳곳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에 기초한 실천 어젠다가 들어갔다면서 이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이었던 이슈들로서 어정쩡한 균형을 내세우던 한국 외교가 자유진영의 핵심 축으로 좌표 이동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
안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며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국 안보도 한층 튼튼해졌다며 이제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았으며 지난 5년 동안 북한과 중국 눈치를 살피며 한반도 속으로 파고드는 외교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외교 지평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의 진원지 논란, 홍콩 보안법 제정,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의 분야로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는 데 혈안일 것입니다. 언론은 신냉전 시대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